얘들아, 다들 앉아봐. 모처럼 놀러 왔는데 무서운 얘기라도 하고 놀자. 에?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 난 좋은데? 누구부터 할래? 지훈이 너가 먼저 꺼냈으니까 너부터 해봐. 오케이. 그럼 나부터 시작한다. 아, 목소리 좀 가다듬고. 우리 외할아버지 장례식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 대부분 어머니에게 들은 소문이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장례식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 무사히 끝났다고 했어. 철회가 끝나자 모였던 친척들도 다들 돌아가고 어머니와 두 삼촌만 남아 술에 취한 채 조의금을 계산하고 있었대.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있던 숙모가 다가와선 웬 남자가 참배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대. 상당히 취해 있던 어머니와 삼촌들은 이상하다고 여겨 혹시 참배를 하는 척 조의금을 훔치러 온 사람은 아닌가 의심했다고 해. 하지만 모처럼 찾아와 준 사람인데 실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의금도 다 꺼냈겠다. 유사시에는 삼촌들 둘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낙관적으로 생각해 그 남자를 안으로 들이게 되었대.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남자의 모습은 확실치 않다고 해. 어쨌거나 남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중년인 것 같기도 하고 노인인 것 같기도 했다고 했어. 옷차림도 올 때와 갈 때가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해. 인상 깊었던 것은 남자의 몸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났던 점이었어. 남자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시종일관 웃고 있었다고 해. 하지만 어머니는 웃고 있는데도 어쩐지 기분 나쁘고 섬뜩했다고 했어. 남자는 불단에 들어서자마자 향을 끄면 안 되겠냐고 묘한 말을 꺼냈대. 무례한 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기껏 찾아온 참배객이니만큼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고 해. 그러자 남자는 자기랑 고인 둘만 있도록 해달라고 했대. 이것 또한 상주를 물리는 무례한 부탁이었지만 향도 다 치웠고 조의금도 없는 데다 딱히 불심이 깊은 집안도 아니라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다고 해. 장지문을 닫고 옆방에서 상황을 살피는데 병을 읽는 기색도 없었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에 유체에 해코지라도 하는 건 아닌가 싶어 슬쩍 들여다보았다고 해.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대. 남자는 할아버지의 얼굴 코끝에 자기 얼굴을 가져다 대고 빙그레 웃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대. 그 남자는 아무리 봐도 그 상태로 할아버지를 만지려는 것 같았대. 하지만 결코 유체를 만지진 않았다고 해. 한동안 보고 있자니 남자의 중얼거림이 점점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대. 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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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념. 남자는 그렇게 분명히 되뇌이고 있었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고 해.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화를 내는 것처럼도 보였다고 해. 삼촌들은 갑자기 겁이 나 장지문을 조심스레 닫고 옆방에서 한마음이 되어 경을 읊었다고 해. 그러자 갑자기 쾅 하고 장지문이 열렸대. 남자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돌아갔대. 안도하는 것도 잠시 혹시 할아버지에게 해코지라도 한 게 아닌가 싶어 관을 확인했대. 관 바깥쪽에는 무수한 발톱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주변에는 엄청난 양의 짐승털이 흩어져 있었대.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발톱 자국은커녕 짐승의 털 한 올도 묻어있지 않았다고 해. 안도감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삼촌들은 급히 청소를 했다고 해. 다음날 스님이 찾아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스님은 짐승 냄새가 나는구려. 만약을 대비해 돌아가신 분 방에 향을 피워두길 잘했어. 라고 말했대. 어제 일이 현실이었구나 싶어 다시금 소름이 돋았다고 해. 나는 그런 짓을 하는 건 필시 여우일 거라 여겨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여우님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아. 여우님을 나쁘게 말해서는 안 된단다. 라며 나를 꾸짖었어. 그럼 뭐냐고 내가 되묻자 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 뭐야? 끝이야? 하지만 난 알고 있지. 살아생전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싸웠는데 그 이유가 우리 어머니는 일본에 자주 갔었어. 이유가 오사카에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라는 여우를 모시는 신사가 있어. 어머니는 틈만 나면 거길 찾아갔었어.
외할아버지랑 그걸로 자주 다퉜었고, 난 그날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온 게 분명히 여우라고 생각해. 뭐야, 시시하잖아. 좀 더 재밌는 이야기 없어? 기껏 분위기 잡고 집중해서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그게 뭐야? 이번엔 짧은 얘기긴 하지만 내가 겪었던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콜. 니들 정아 알지? 정아랑 나랑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때 겪은 이야기야. 정하라면 그 박정아? 이야, 못 본 지가 한 10년 다 돼가네. 걘 잘 지내고 있냐? 몰라, 나도 20살 이후론 연락한 적 없어. 서로 바빠서 메신저로만 연락하다가 서서히 연락 안 하게 되네. 아무튼 정아랑 겪은 얘기를 해줄게. 그 당시 나랑 정아랑은 저녁마다 우리 집 옆에 명지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했어. 한참을 그렇게 운동장을 달리고 우린 좀 쉴까 하고 운동장 앞에 계단에 앉아서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있었지. 땀을 흘려서 그런지 유독 그날따라 왠지 으스스한 게 한기가 도는 거야. 당시 7월 달이었는데 말이야. 둘이서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멀리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정아랑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앞쪽으로 지나갈 때 얼굴을 봤는데 워낙 어두워서 얼굴 생김새가 자세히 안 보이는 거야. 특이한 점은 운동복이 아니었어. 긴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걷고 있었어. 나랑 정아는 쟤는 뭔데 저런 옷으로 여길 걷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하지만 그 여자가 우리 쪽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알았어. 확실히 고개를 우리 쪽으로 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뭐랄까? 우릴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보통 잠깐 쳐다보고 앞을 보기 마련이잖아. 근데 그 여자는 우리 앞쪽을 지나가는 그 5에서 10초? 그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쪽을 쳐다보면서 걷는 거야. 옆에서 정아가 뭘 꼬라보냐면서 중얼거렸어. 그러는 사이 그 여자는 이미 멀리 가버렸고 다시 우린 얘기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난 그 여자가 계속 신경 쓰여서 말하면서 계속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 다시 그 여자가 우리 앞쪽으로 왔을 때 또 우릴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거야. 정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서 그 여자 쪽으로 가는 거야. 난 말려야겠다 싶어서 따라갔어. 그 여자 뒤를 막 쫓아가면서 정아가 막 야야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는 거야. 나랑 정아랑 그 여자랑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우린 기절할 뻔했어. 분명 정아랑 나랑 둘 다 봤으니 잘못 본 게 아니었어. 그 여자 분명 우리가 뒤따라 걸어갔잖아. 분명 앞을 걷고 있고 등이 보이는데 얼굴은 정확히 우릴 바라보고 있었어. 180도로 돌아간 얼굴이 우릴 보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 확실히 기억나는 건 마치 그 얼굴이 표정이 굳은 인형처럼 보였어. 우린 너나 할 거 없이 도망갔지. 그 뒤로 2번 다시 그 운동장에는 간 적이 없어. 오, 소름. 자자, 그럼 다음은 누가 할래? 내가 할게. 이 이야기는 사실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난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이 연락을 오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 벌써 5년 지난 일인데. 이야, 분위기 뭐야? 기대되는데? 내가 대학을 다닐 때였으니까 한 5년 전쯤의 일이야. 니들도 알다시피 난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잖아. 그래, 넌 공부를 잘했지. 우리 중에 제일 잘했잖아. 여튼 학교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야. 어렸을 적부터 날 돌봐주시곤 하던 할머니이신 만큼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집에 내려가 병원으로 갔어. 다행히도 별일 아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일주일 정도 학교도 아르바이트도 쉬기로 했어. 내가 쓰던 방은 이미 동생 방이 돼버려서 그냥 거실에서 뒹굴거리다가 심심한 나머지
아직 동네에 남아있던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 그래, 그 당시였으면 난 군대에 있었겠네. 난 일한다고 공장 갔을 때고. 난 언니 일 배운다고 졸업하자마자 언니 따라갔으니까. 그래, 다들 바빴지. 하지만 역시나 그 중에도 한가한 사람은 있기 마련이야. 그 당시 딱 중학교 때 친구들 셋이 있었지. 아직 그 동네에서 한가하게 놀던 친구들 말이야. 민우, 태훈, 영호 이렇게 셋이 다음날에 만나기로 했어. 사실 만난다곤 해도 알잖아. 우리 동네 그 당시 할 게 없었잖아. 우리 셋은 술이나 마시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알바를 못하게 됐으니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기도 해서 내가 거절했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질리면 카페에 가서 음료 하나 시켜서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어. 그날은 내가 돌아가는 날을 이틀 앞둔 화요일 밤의 일이야. 매일같이 어울리던 3명 중 2명과 방금 말한 그 카페에 있었을 때야. 난 그날 간만에 쉬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심심하다고 투덜대고 있었지. 친구 중에 민우라는 친구가 나더러 서울에서 있다가 왔으니 더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어. 그때 태훈이라는 다른 친구가 거길 가자고 하는 거야. 태훈이가 말한 거기라고 하는 곳은 니들도 알다시피 우리 동네 보람 아파트 뒤쪽 산 밑에 폐병원 알지? 거길 가자는 거야. 그 야밤에 말이야. 야, 잠깐 거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직 기재나 메스 같은 게 그대로 있다던데. 야, 설마 나 알 것 같아. 5년 전쯤 거기서 일어난 사고 혹시 너랑 연관돼 있는 거야? 그래, 내 친구들이었어. 아니야.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아, 뭔데? 난 모른단 말이야. 애초에 얘길 꺼내질 말던가. 사람 궁금하게 다 만들어 놓고. 다 지나간 일 아니야? 빨리 얘기해. 그래, 나도 궁금해. 마저 얘기해봐, 얼른. 난 모르겠어. 안 들을래. 그럼 마저 얘기할게. 솔직히 난 별로 땡기진 않았었는데 친구 둘이 불이 붙어서 나중엔 다른 동네에 가 있던 영호라는 친구까지 불러냈어. 그 폐병원 알다시피 오래전에 망했고 논과 밭투성이에 알다시피 산밑이라 그쪽으로 갈 일이 없잖아. 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민우라는 놈이 아는 선배 친구가 거기서 담배 꽁초를 버렸다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 게, 갔다 와서는 계속 그 폐병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난 그런 얘기는 좀 오기 전에 말해야지 라며 민우에게 윽박을 질렀어. 그래도 겁먹은 것처럼 보이긴 또 싫어서 그냥 대충 윽박 지르곤 아무렇지 않은 듯 따라갔어. 병원 주위엔 아무것도 없었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이나 띄엄띄엄 있는 전봇대가 다였어. 병원 정면에 있는 유리문에는 쇠사슬과 작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져 있었어. 가끔씩 우리처럼 한가한 놈들이 여길 오가는 탓인지 쓰레기나 낙서 등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창문도 거의 다 깨져 있었어. 난 영호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는데 친구 민우랑 태훈이는 어차피 주차해놓은 거 보면 알 거라고 먼저 들어가재. 그렇게 태훈이가 옆에 있던 창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우린 편의점에서 사온 싸구려 손전등을 각각 한 손에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창문을 넘어 안쪽으로 뛰어내리니까 깨진 유리를 밟아서 빠지직하는 소리가 났어. 그때 왠지 난 갑자기 추워져서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 진짜로 바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친구도 놈이 벌써 걸어가 버려서 차 열쇠를 민우가 갖고 있으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서둘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사실 제일 뒤에서 걷는 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앞은 잘 보이지도 않고 갑자기 뒤쪽 복도에서 귀신이 달려오기라도 하진 않을까 진심으로 무서웠어. 그렇게 걷다 보니 접수처가 있는 넓은 공간에 나오는 거야. 태훈이가 주위를 손전등으로 비추니 그대로 방치되고 있던 의자라든지 바닥에 흩어진 서류 따위가 먼지 투성이가 돼 있었어. 간호사실 안쪽도 선반이 넘어져 있고 창구가 갈라져 있기도 한 게 상당히 음침한 분위기였어.
와, 죽인다 라고 중얼중얼대며 즐거워하듯 말하는 민우의 말소리가 뭔가 메아리처럼 안쪽에서 목소리가 울려왔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갑자기 태훈이 이 녀석이 지하실 가보자는 거야. 거기 시체가 있다면서. 왠지 난 진심으로 싫었고 꺼림칙해서 두 놈을 설득하기 시작했어. 왠지 나가자고 하면 겁쟁이 취급당할까봐 차라리 지하 말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했어. 다행히 친구들은 그러자고 했고 2층으로 올라가려고 길 따라 쭉 걷고 있었어. 병실이라든지 진찰실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때 난 이상한 것을 보았어. 계단을 올라갈 때 난 이미 겁을 꽤 먹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고 있었는데 계단 맨 밑 벽 끝쪽 구석에 이상한 다리의 형체가 보이는 거야. 그 다리 너머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땐 진짜 완전 무서웠지. 다리가 얼어붙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내 앞에 있던 태훈이가 왜 그래? 이러면서 말을 거는데 그때 뭔가 묶여있다가 풀려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멀쩡해져서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두 친구 놈들을 따라 올라갔어. 2층이나 3층은 좀 무섭긴 했지만 딱히 별거 없이 끝났어. 휴게실이었는지 흡연실이었는지 남아있었던 낡아빠진 텔레비전이 깨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태훈이가 민우에게 야, 이거 네 선배가 한 짓 아니냐? 하면서 웃었던 정도? 그렇게 1층으로 돌아오자 민우와 태훈이는 당연하기라도 한 듯이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나는 정말 진심으로 말렸어. 저긴 가지 말자고. 뭔가 위험해 보인다고. 진짜 그땐 위험해 보였어. 내 촉이 절대 저긴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근데 겁먹었냐는 둥, 겁쟁이라는 둥, 친구 두 놈이 둘 다 날 놀리는 거야. 화가 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두 놈이 내려가길래 혼자 남는 건 더 무서워져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려갔어. 지하는 상당히 어두웠어. 달빛조차 안 들어오니 아까 갔던 1, 2층은 밝은 편이었던 거야. 달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근처를 비춰봤어. 복도에 놓여진 의자나 벽에 걸려있는 소독약병, 휠체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어. 그런데 왠지 위층에 비해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달까. 뭔가 깨끗해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야. 민우는 가까운 방의 문을 열어보고 태훈이는 복도 안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고 있을 때였어. 그때 태훈이가 야야, 저게 수술실인가 봐 라고 하면서 손전등의 불빛으로 간신히 닿을 정도의 거리를 비추는 거야. 거기엔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던 플레이트가 보였어. 수술 중 이라 써있고 그 밑에 빨간 불이 켜지는 그거 말이야. 손전등으로 비춰봐도 글씨는 전혀 안 보였는데 태훈이는 신나는 듯이 앞쪽으로 걸어 나아갔어. 그러자 민우도 그걸 따라가고 나는 이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졌어. 귓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감각이 쭉 계속되고 무슨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암튼 정신이 불안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났어. 여기까지 와서 혼자 남겨질 순 없으니 등 뒤쪽으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채로 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우가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 깜짝 놀래서 앞을 보니 태훈이가 발라당 자빠져서 민우가 그걸 보고 웃은 거였어. 바보 꼴 좋다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그 민우의 웃음소리마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니 난 소름 끼치는 거야. 민우가 뭐라 하면서 손전등으로 태훈이를 비추고 웃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꽤 시간이 지나도 태훈이는 일어나질 않았어. 어쩐지 걱정이 된 민우와 나는 왜 그래? 괜찮아? 하면서 태훈이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쳐다봤어. 곧 뭔가 잘못됐단 걸 알았어. 눈을 꼭 감고 이를 악물은 채로 정강이 근처를 양손으로 감싸고는 낮게 신음하고 있었어. 내가 왜 그러냐고 초조해져서 물어봤지만 상당히 아픈 건지 태훈이는 대답조차 하지 못했어. 그저 낮게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어. 민우가 태훈이를 비춰보라고 들고 있는 손전등을 나에게 줬어. 내가 손전등을 2개 다 들고 태훈이의 다리를 비추었어. 민우가 당황해하면서 태훈이 다리를 꼭 감싸주고 있던 손을 치우더니 민우가 비명을 지르는 거야.
나도 놀라서 왜 그래 하면서 자세히 보니 지금 다시 떠올리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토할 것 같은데 진짜 그때는 얼떨떨했었어. 태훈이의 정강이 쪽이랄까? 종아리 앞쪽으로 뼈에서 제일 가깝고 살은 없는 부분 있잖아. 불빛을 비추었을 때 희미하게 보였던 하얀 것은 아마 뼈였던 것 같아. 그리고 피가 진짜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어. 민우가 놀라서 왜 그런 거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 나도 영문을 몰랐지만 확실한 건 여기가 뭔가 위험하다는 거야. 빨리 나가자고 민우에게 말하고 둘이서 태훈이를 부축하려고 민우가 태훈이의 어깨를 걸치고 내가 반대측을 잡으려 할 때였어.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을 보았어. 태훈이가 떨어뜨린 손전등이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어. 어느샌가 그 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여기를 보고 있었어. 왜 깜깜할 때 사람 얼굴에다 불빛을 비추면 윤곽이 멍해 보이고 눈에 빛이 반사돼서 왠지 무서워 보이는 거 있잖아. 그걸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어. 그것이 몸을 양옆으로 뒤뚱뒤뚱하면서 여기로 점점 가까워져 오는 거야. 온전히 그걸 볼 수 있던 것은 딱 거기까지. 민우가 찢어지는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태훈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도망치려고 했어. 아마 그땐 나도 비명을 질렀었을 거야.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도 불빛이 없어지는 것만은 무서웠던지 손전등은 양손에 단단히 쥐고 태훈이의 팔을 내 팔로 팔짱을 끼듯이 잡고 민우랑 같이 질질 끌었어. 근데 그러니까 불빛이 앞을 향하질 않게 되니 앞이 잘 안 보였어. 그게 또 무서워서 패닉 상태가 돼버렸어. 그 와중에도 일단 어떻게든 계단 근처까지 태훈이를 질질 끌고 오긴 했는데 우리 앞쪽 방향에서 복도 저 안쪽에서 갑자기 뭔가 차르르르 차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점점 커지길래 뭔가 하고 내가 양손으로 손전등을 비췄더니 아무도 타지 않은 휠체어가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다가와 있었어. 내가 손을 놓친 탓으로 균형을 잃고 무너져버린 민우와 태훈이를 향해 그 휠체어가 달려들었어. 상당한 기세였던 것 같아. 태훈이가 바닥에 쓰러지고 민우는 정말로 이번이야말로 패닉이 되었었어. 민우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면서 휠체어를 차버리고는 혼자 앞으로 죽어라고 뛰어가는 거야. 민우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지나쳐버리고 앞으로 쭉 달려가길래 내가 민우를 불렀지만 들리지도 않은 듯 그대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더라고. 민우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희미해지자 나도 울부짖으면서 태훈이의 팔을 잡아 끌다가 손전등 2개 양쪽 다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때 태훈이가 미친 듯이 겁에 질려 하면서 우는 거야. 난 너무 당황해서 태훈이를 한번 바라보고 손전등을 주우려고 얼굴을 밑으로 향했을 때 한 3초 정도 온몸이 굳으면서 머리털까지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 그 얼굴은 분명하게 보였어. 젊은 여자의 얼굴이었어. 얼굴만 보였어. 만약 몸도 있었던 거라면 내 다리 사이에 끼어서 나를 올려다 본 거였겠지. 완전한 무표정은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 딱 그런 표정이었어. 떨어뜨린 손전등이 그 얼굴을 옆쪽에서 비추고 있는 상태였어. 나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았어. 정말로 몇 번이나 민우와 태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아니 그럴 자격도 없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민우처럼 계단을 지나쳐 버려선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벽을 따라 정신없이 달리고 마침내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굴렀는데 그대로 기다시피 해서 계단을 올라왔어. 1층으로 올라왔는데 어두운 곳에 눈이 익숙해지고 있었던 탓인지 달빛으로 주위가 잘 보였어.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정면 현관을 향해 달리려가 손잡이를 당겼지만 작은 자물쇠와 쇠사슬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앞 말고 다른 곳을 보면 또 그 여자라든지 뭔가 보일 것 같아서 진심으로 무서웠어. 철컹철컹 문을 잡고 흔들고만 있는데 갑자기
부아앙하고 굉장한 소리가 앞에서부터 들려왔어. 그런데도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앞에서 나타난 오토바이가 빙그르 유턴하더니 라이트로 날 향해 비추자 나는 겨우 멈추었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 영호가 온 거였어. 이때야 간신히 이젠 살았구나 생각했어.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고 헬멧을 미러에 걸고는 영호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 이쪽으로 가까이 오더니 두꺼운 유리 너머로 너 뭐하냐? 라고 했던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여기서 내보내달라 외치고 영호는 어이없어하는 얼굴로 옆으로 걸어가자 시야에서 사라지기라도 할까. 난 또 필사적으로 창을 사이에 두고 영호에게 바싹 붙어서 옆으로 따라갔는데 거기엔 정확히 내 허리쯤 오는 위치에 창이 깨져 있었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었던 거야. 영호가 아 거긴 좀 위험한데? 라고 했지만 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생각할 틈도 없이 그 아슬아슬한 틈새에 몸을 쑤셔넣다시피 해서 밖으로 빠져나왔어. 내가 심상치 않은 기세로 달려들자 영호가 위로 들어올리듯이 끌어당겨 주어서 겨우 밖에 나올 수 있었어. 심장이 쿵쾅쿵쾅 고장난 듯이 마구 뛰고 있었어. 영호가 끌어당기며 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2, 3분쯤 지나서였을 거야. 나는 영문을 몰라 당황해 있는 영호에게 필사적으로 소리 지르며 여기를 벗어나자고 했어. 사태를 설명하기보다 어떻게든 일단 여기를 떠나고 싶었어. 영호는 뭐야? 애들은 이라고 물어도 반쯤 이성을 잃은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만 할 뿐이었어. 마지못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날 뒤에 태운 뒤 출발했어.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도 뒤에서 뭔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 몇 번이고 무리해서 뒤를 돌아보려다가 위험하다고 영호에게 혼이 났어. 이윽고 영호는 병원에서 3km 정도 멀어진 편의점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라고 화가 나는 듯 소리를 질렀어. 나는 그제서야 영호한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숨도 쉬지 않고 짓거려댔어.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는 해도 그때의 나는 지금까지의 일, 민우와 태훈이는 어떻게 됐을지 그리고 그때 본 귀신들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횡설수설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거기 지하에 갔다가 태훈이가 넘어지고 안쪽에서 뭔가 나와서 민우랑 태훈이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민우가 또 앞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휠체어에 부딪혀서 패닉 상태가 돼서 어딘가로 가버리고 난 진짜 무서웠는데 뭔가 다리 밑에서 여자 얼굴 같은 게 보여서 혼자 도망쳐버렸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두세 번은 얘기했나 봐. 영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 좀 말도 빨랐고 혀도 꼬이고 했던 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니까 여기까지 휘둘리듯 끌려온 영호는 좀 승질이 나긴 했을 거야. 그래도 내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데다 내 말에서 좀 으스스한 게 전해지긴 했는지 화를 내진 않았어. 영호는 너네 지금 짜고 자길 놀리는 거냐고 막 그랬어. 난 아니라고 지금 애들이 위험하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 내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편의점 점원이 무슨 일이냐면서 밖으로 나왔어.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사람들도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나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점원을 되돌려보내고 청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연락했어. 더 이상 설명하는 시간조차 아까웠어. 조바심이 나서 청바지의 질긴 천 속에서 핸드폰을 쉽게 꺼내지도 못했어. 그제서야 영호는 말릴 틈도 없이 112를 누르는 나를 보고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어. 전화는 바로 연결됐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속사포같이 쏟아내기 시작했어. 폐병원에서 친구 2명이 위험하게 됐다. 빨리 좀 와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일일이 상담원은 거기가 어디 병원이냐고 말하는데 도무지 그 병원을 모르는 거야. 주소를 알려달라는데 주소 같은 걸 알 리가 없잖아. 그래서 막 흥분한 채로 보람아파트 뒤에 폐병원이라고 말을 했어. 그제서야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야. 사고냐고, 싸움이 난 거냐고. 이건 뭐 별 관심도 없는 듯한 대답에 진짜 화가 나서 고함치듯이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그냥 닥치고 빨리 와달라고 소리를 쳤어. 내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이었어. 지지직, 지지직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핸드폰에서 잡음이 들리는 거야. 그러곤 상담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장난 전화인가 하면서 끊는 거야. 나는 또 욕짓거리를 하면서 한 번 더 112를 누르고 핸드폰을 귀에 댔어. 그랬더니 이번엔 뚜루루루 하는 연결음도 안 나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나는 거야. 일단 끊고 다시 또 걸었더니 이번엔 또 왜 그러는지 핸드폰 전원 자체가 꺼져버렸어. 어쩌면 그건 아마도 손이 떨려서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눌러버려서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지. 나는 영호에게 핸드폰 좀 줘봐 하고 빼앗기라도 하듯이 영호의 핸드폰으로 112를 눌렀어. 정확히 버튼을 누르고 콜이 시작되었을 무렵 또 편의점에 점원이 나와서 귀찮은 듯한 얼굴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때 난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지만 점원 입장에선 참 진상이었겠지. 나는 그래도 점원은 본체도 안 하고 전화에 집중했어. 영호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점원한테 설명을 하는 게 들려왔어. 이번엔 아무리 기다려도 연결음만 들리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영호가 점원에게 저기 그게 친구가 저기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서 라는 설명이 들렸을 때 겨우 툭 하고 짧은 소리가 나고 통화 상태가 되었어. 그런데 상대가 아무 말도 없어서 좀 이상하단 생각은 했지만 나는 또 고함을 지르면서 친구가 다쳤는데 지금 위험한 상태 라며 사태를 설명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그 너머 멀리서 나는 소리인 건지 뭔가 들려왔어. 그건 비명소리였어. 난 순간 무슨 불에 대익이라도 한 것처럼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 영호가 소리 지르며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화를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어. 나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아마 안색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을 거야. 점원이 걱정되는지 괜찮으세요? 하고 날 쳐다봤어. 나는 두려움에 떨리는 몸을 주체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귓가에 맴도는 그 소리를 잊고 싶어서 관자놀이를 쥐어 뜯었어. 그건 틀림없이 민우.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민우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을 때 바로 그 소리였어. 어째서 112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거기서 들려오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지. 나는 이젠 정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돼버렸어. 점원이 술 주정꾼 정도로 취급하고 한심한 듯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점원이 이게 뭐냐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더니 놀라는 거야. 괜찮냐고, 지금 팔에 피가 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때 겨우 깨달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병원을 빠져나올 때 창에 남아있었던 유리 파편에 팔을 베인 것 같아. 영호도 그제서야 알아채고는 괜찮냐며 들여다봤어. 점원이 당황해서 가게로 돌아가더니 또 점장인 듯한 아저씨와 함께 구급상자를 가져와 내 상처에 소독약 끼얹고 가볍게 붕대를 감아줬어. 그러는 사이에도 난 그저 얼빠진 듯 멍하게 있었어. 이따금 편의점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손님들이 힐끗 여기를 쳐다보곤 했어. 영호가 병원 가보자고 하는데 난 단지 병원이란 소리에 너무 무서워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구급차에 타고 있으면 그 폐병원으로 데려갈 거란 망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난 괜찮다며 어린애처럼 굴었어. 조금 냉정을 되찾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영호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영호가 핸드폰을 열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거야. 눈썹을 찡그리면서 나와 핸드폰을 번갈아가며 보더니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화가 난 듯 들려왔어. 영호는 그래 거기 있는 뒤편이죠. 그래 같이 있어. 좀 이상해. 너희들은? 아직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 마지막 대사에 나는 어쩐지 뭔가 불길한 느낌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있었어. 영호는 아니 이 자식이 너희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아, 그래. 아니, 뭐 괜찮은데. 아니, 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 아니, 있을 리가 없잖아. 웃기고 있네. 전기도 안 들어올 텐데 무슨. 상당히 어설픈 기억이지만 그런 상태로 영호는 계속 얘기했어. 그러다가 영호는 갑자기 그만하라고 막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는 거야. 그리고 나를 노려보더니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야. 난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영호가 하는 말이 방금 태훈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래. 이쯤에서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됐어. 이제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영호가 뭔가 더 말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정신을 잃었는지 더 이상은 기억이 없어. 이 이후의 일은 영호에게 들었어.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가 싶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해버렸대. 점장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줘서 나는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온 거고, 내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날 오후 정도였는데 팔에는 링게를 맞고 있고 침대 옆에 파이프 의자에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팔의 상처는 상당히 깊었는데 그것 말고도 얼굴 옆이라든지 찢어진 상처가 몇 개 더 있어서 꿰매야 했어. 그 외에도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해서 그날 오후에는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난 정말로 싫다고 말하고 거절했어. 그날 밤에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민우와 태훈이의 일로 폐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물었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경찰서로 불려갔는데 취조실 같은 곳에서 제복 차림의 경찰에게 몇 시간이나 질문받았어. 폐병원에 가게 된 일과 가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역시나 믿어주지 않았어. 그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를 받으라질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 수색까지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반복한 후에야 나는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던 민우와 태훈이에 대해 물어봤어. 태훈이는 내가 쓰러지고 난 다음날 오후에 영호에게 얘기를 듣고 폐병원으로 간 경찰이 찾아냈대. 내가 말한 계단 근처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간 장소에서 이미 죽어 있었대. 사인은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사인 것 같다고 들었어. 자세한 것은 부검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다는 것 같아. 민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대. 공식적으로는 행방불명으로 되었지만 아마 나처럼 태훈이를 죽인 용의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민우가 태훈이를 죽이고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공범이 아니냐고 경찰이 돌려 말하며 유도 신문까지 했어.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 그 병원 지하에서 태훈이 근처에 떨어져 있었대. 일단 증거품이니까 반환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난 됐으니까 그냥 버려달라고 했어. 그 병원은 본격적으로 출입 금지가 되고 경찰차의 순회 코스에도 넣어진다는 것 같아. 방치되어 있던 민우의 차도 대강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민우의 부모가 여벌의 열쇠로 타고 돌아갔대. 조사가 끝나자 경찰서 밖에서 영호가 차로 마중 나와 줬더라고. 현지는 아니고 조금 먼 카페에서 영호와 이야기를 했어. 영호는 나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간 뒤에 바로 영호의 형차를 타고 편의점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가지러 갔대. 편의점 점원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일단 사정을 설명한 다음에 폐병원으로 갈까 망설이면서 태훈이에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받나봐. 구급차를 탄 시점에서 전원을 꺼놨던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30개가 넘게 와 있었대. 모두 태훈이로부터. 이때 간신히 영호도 이 사건이 뭔가 이상하단 걸 실감한 것 같아. 영호도 왠지 무서워져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음날에 민우와 태훈이의 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래. 정말 뭔가 위험한 것 같다고 느낀 영호가 경찰에 연락해서 내가 말한 얘기 중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좀 빼고 경찰에게 말했나봐. 그때 영호가 한 말과 내 말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의심받게 된 거지만 영호가 말했어. 처음 편의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대. 왠지 계속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셋이서 짜고 장난치는 거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나도 같이 그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도 네가 팔을 다쳐서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여기에도 의사는 있으니까. 라고 했다는 거야. 거기서 뭔가 이상하단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무슨 농담이겠지 했대. 있을 리가 없잖냐니까. 있어 하면서 지금 수술도 하고 있는데?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됐다고 하니까 정말 있다고 막 화를 내면서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진짜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더니 끊어버렸다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그렇게 영호와는 헤어지고 그 후도 나는 몇 번이나 경찰서에 얼굴을 내밀어야 했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더 이상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도 없고 대학도 졸업했지. 단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경찰에 불려갔을 때의 일이야. 경찰이 또 여러 가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태훈이의 정강이 부근 상처에 대해 물었어. 배인 상처? 생채기? 라고 묻길래 뼈 같은 뭔가 하얀 게 보인 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니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잠시 말이 없었어. 그러곤 수중에 서류를 뒤적뒤적 보더니 그 장소에선 뭐에 걸리던 아니던 그런 상처는 날 수가 없다는 거야. 난 그냥 침묵을 했어. 그날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 경찰은 정말로 내가 태훈이가 넘어졌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고 다시 되물었어. 나는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질문은 끝났어. 조사가 끝나고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에 그 경찰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하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진 않겠지. 정말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때 태훈이의 상처가 어떤 시기였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어. 경찰의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생각한 것이니까 이건 내 그냥 망상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해둘게. 태훈이의 상처는 어쩌면 내가 본 그 여자에게 물린 것이 아닐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와, 미쳤다 정말. 우리 동네라는 게 너무 소름 끼쳐. 너희는 뉴스도 안 봤어? 5년 전 그때 폐병원에서 시체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 야, 그럼 네가 처음 말했던 그 친구들 연락 오는 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잔다고 한 거 설마? 그래, 아직까지도 그 폐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무서워.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야, 그만 얘기하자 이제. 나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다. 그래, 다 지난 일인데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자자, 다 잊고 술이나 한잔하자.